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권 교체를 이루며 큰 관심을 받았던 민선 8기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또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자치단체 1년을 돌아보고 6월에 화제가 됐던 교육계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KBS 대전 보도국 홍정표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민선 8기 출범 이제 1주년을 맞았는데요. 먼저 대전시정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전시가 최근에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지난 1년간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 시민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홍정표 기자, 어떻습니까, 결과가? 네, 지금 대전 시대를 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 현수막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나노 반도체 국가 산단 지정 160만 평에 관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네. 역시나 그것이 이제 제일 큰 이슈로 성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우주 산업 구축 연구 인재 개발 투자 특화 지구가 된 것,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어떤 총사업비가 지정 확정이 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슈로 꼽혔고, 그 외에도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문제라든지 방사청의 이전 확정, 그리고 베이스볼 드림파크 착공,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이제 10대 뉴스로 꼽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 분야 쪽에서 좀 성과를 많이 그쪽에서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지난 1년이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전은 사실 그렇게 내세울 만한 이슈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또 국가적인 어떤 산업에서 사업에 지정된 것도 많기 때문에 나름 이런 성과 지표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생활 속에서의 그런 성과보다는 어떤 대외적인 평가 위주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설문조사에 들어가 있던 평가 문항 자체도 이제 시에서 21개 정도 어떤 내세울 만한 과제나 성과들을 조금 놓고 그것에서 3개를 선정하는 식으로 설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 네. 설문조사의 어떤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정 홍보의 성격이 짙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성과 위주로 했고, 그런 비판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최호택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홍 기자가 정리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성과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시민단체와의 갈등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일방통행식 그런 소통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비판도 좀 상존하는 것 같은데, 최 교수님은 대전 시정 1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저는 크게 한 3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우리 홍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여론조사에서 우리 대전 시민들이 앞으로 제일 해야 될 분야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네. 꼽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전시가 사실은 지금 캐치플레이를 잡은 게 뭐냐면 인류 경제도시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난 1년 동안 달려왔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성과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산단 160만 평인데요. 골프장으로 하면 3개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한 2배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가 지금 이제 우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 대전 시민들이 끝까지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조금 이제 패배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면 이제는 뭔가 하면 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의식들이 많이 좀 올라온 것 같고요. 실제로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지자체 합동 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성하고 정량 평가가 있었는데요. 정성 같은 경우에는 1위를 차지했고요. 정량 같은 경우는 이제 3위인가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특광역시 중에서는 1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껏 대전시가 이런 성과를 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니까 성과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이 자치단체장의 정치력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직접 전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를 따르는 공무원들이나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대전시는 이제 이런 성과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민들의 참여라든지 또 공동체의 또 뭐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감수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희성 교수님은 대전시정 좀 어떻게 보세요? 지난 1년간? 지금 뭐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부분을 좀 가장 큰 성과로 이렇게 뽑고 있고 특히나 이제 방사청도 좀 좋은 성과로 꼽고 있는데 뭐 그건 잘한 일입니다. 잘한 네. 일인데 이게 이제 1년이라는 시기 때 가시적으로 무언가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밑그림을 그렸고 기반을 조성했다 이런 정도로 좀 평가가 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더 크다고 보여지고 특히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160만 평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뭐 스마트팜이 됐든 어떤 다른 형태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를 좀 잡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산단이 지방에 10개 그리고 뭐 수도권이 이제 용인시에 지정이 됐는데 여기 이제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선정 단계부터 좀 요구했던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클러스터가 형성된 수도권 중심으로 또 몰입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선정이 됐다라고 환영은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과정으로 들어갈 때는 수도권, 특히 용인시의 국가산단,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이쪽과 어느 정도 우리가 역할을 하고 그 부분들을 좀 가져올 것인지 이런 과제가 더 크다고 보여지고 방사청 역시 지금 이전이 지금 진행이 중인데 이것들이 결국은 국방산업 클러스터라는 경제적인 부분과 어느 정도 연계를 지어서 성과를 낼지 이런 것들도 꾸준히 지켜보고 또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교수님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이제 대전시에서 이제 시청사 그 방호 규칙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시위자들 또 피켓했던 분들은 이제 청사 출입을 좀 제한하고 또 보문산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제 환경단체 쪽에서 좀 반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소통이 좀 안 된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균형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소통에 대한 부분도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 너무나 적대적으로 좀 대하는 게 아니냐. 특히나 이제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을 전수조사하고 감사를 실시하면서 그에 대해서 불법, 탈법 행위가 있는 부분에서는 엄정 대처하겠다. 물론 이제 현 정부도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만은 무언가 지금 시민사회단체와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거나 또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일방적 소통이라는 지적이 있고 다소 복지층, 복지 분야, 특히나 이제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공동체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감을 가져주십사 하는 요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 이제 임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뭐 비판들을 대전시에서 좀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성과와 더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되새기면서 시정을 펼치면 뭐 결과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로 이제 세종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종시는 이제 뭐 대전하고 비교하면 사실 뭐 큰 이슈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실 뭐 국회 세종의사당 또 대통령 제2집무실 항상 이제 가져오던 이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홍정표 기자는 예전에 이제 세종시 출입도 좀 담당을 했었죠. 그래서 네, 이 부분 맞습니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기자가 보기에는 기자들이 보기에 기자들의 시각에서 세종시정 1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세종시 하면 이제 세종 뭐 의회 문제라든지
뭐 대통령 제2집무실 문제라든지 해서 약간 진부한 이슈들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많이 지울 수 없고요. 또 이제 충남이나 대전의 단체장들이 어떤 중앙 정부하고의 교류라든지 어떤 어필에 있어서 약간 눈에 띄는 그런 행보를 보였다면 세종시정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게 와닿지 예. 않나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보기에도 뭔가 그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뭐 의도나 의지 같은 거는 알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어떤 가시적인 성과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일의 진행 어떤 방향에 있어서는 약간 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하지만 좀 아쉬운 측면은 있다. 그렇게 네. 좀 보시는 건가 네, 보네요. 맞습니다. 자, 최호택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글쎄요, 지금 저는 이제 딱히 뭐 세종시정 그리고 뭐 최민호 시장 하면은 떠오르는 게 2025년도에 대중교통 무료화 이거 딱 하나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사실 이제 평소에 뭐 이 색소폰도 잘 부시고 약간 네네. 좀 문화적 좀 그쪽에 좀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항상 보니까 그 부분 강조를 하시죠. 또. 강조를 하시죠.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세계 국제 정원 도시 박람회를 뭐 이제 2025년도에 유치를 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계절마다 축제를 지금 네. 뭐 금빛 뭐 프로젝트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분 뭐 또 성과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부동산 삼중 규제가 네. 좀 이제 풀렸다는 문제 이런 것들은 성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좀 있죠. 네.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문제를 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다고 그래서 하고 내가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지금 또 하나 단점 중에 하나는 사실 인사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경제부시장도 있고 또 정책보좌관도 있고 거기에 참모들이 한 10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불편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 성과를 내는데 조금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사실 이제 총리 비서실장까지 했으니까 그게 이제 차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고시 하고서 그때까지 이제 올라갔으니까 할 건 다 해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결제를 가지고 오면은 그걸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인정을 하고 어깨를 도둑거려주고 그다음에 잘할 수 있도록 격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 그러면 사실 결제에 들어갈 마음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세종시정의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예전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제 대전시정 같으면은 박성효 전 시장 때 이제 우리가 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을 지금 세종시가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분이 모셨던 분 이왕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지사 시절에 뭐랬냐면 실국장 책임제 같은 거 했어요. 네. 실국장들에게 책임주고 권한 주고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성과들을 냈었거든요. 다시 세종시가 그런 뭐 실국장 책임제나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부활시켜서 한다면 아마 2년 차부터는 많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성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미래 수도 전략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간 떠오르는 핵심적 정책은 좀 눈에 보이지 않고 네. 초창기 때는 이제 세종 KTX역 설치 관련돼서 좀 추진 동력을 가지고 하려고 했으나 인근에 있는 지자체 간에 조금 마찰이 있었던 게 사실이어서 지금 추진 동력이 좀 사그라들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2025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으로 지역의 가장 큰 문제였던 교통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근데 아직 이제 시행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형태로 결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이제 중앙 이슈라고 하는 세종시가 그렇습니다. 항상 곰탕 우리듯이 때만 되면 우려먹는다. 뭐 세종 직무실, 대통령 직무실이라든가 국회의사당도 계속 답보 상태 아니겠습니까? 세종 의사당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규칙 제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관료 출신인 최민호 시장은 본인이 관료 시절에 제일 잘했던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충청남도 국장 시절에 했던 안면도 꽃박람회거든요. 네.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국제 정원 박람회라든가 또는
비단길 금강 프로젝트라는 이러한 어떤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형태의 지역 경제 상생 모델을 좀 만들어 가려는 그런 시도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2차 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시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로 좀 이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시민들이 바라는 건 조금 전에 이제 중앙 이슈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제 대통령 그 제2집무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이런 문제가 좀 답답하지 않고 좀 빨리빨리 좀 풀리길 좀 바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네. 진척이 없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이슈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정원 박람회라든지 그런 쪽에만 한다면 본인의 인기나 그런 거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계속?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년에 4월 또 총선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앙 이슈와 결합된 부분들은 좀 더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최우택 교수님이 결국은 그럼 어떠한 인사들을 중용해서 네. 이것들을 함께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사가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를 해서 적재적소에 좋은 인재를 등용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최 교수님 지금 인사 문제를 잠깐 언급하셨어요. 그 부분은 이제 좀 주변에서 이제 보시는 이제 본인이 느끼신 건지 아니면 실제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실제 이제 그 관련되는 또 인사들하고 또 통화를 해봤습니다. 아, 세종시청 계신 예, 분들이? 예. 해보고 또 전에 거기서 이제 근무하셨던 분 뭐 이런 분도 통화를 좀 해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리더십이 예를 들어서 뭐 변혁형 리더십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리더십은 이제 권위형 리더십이다. 그래서 너무 권위적으로 시정을 이끌다 보니까 네. 뭔가 창의적인 생각들이 발현되지 못한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에서 지금 이제 광역이 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들의 역량이 이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동안에 뭐 그 국토부라든지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왔는데 이분들과 기존에 있던 분들과의 어떤 화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성과들이 없는 것 같은데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뭐예요? 그걸 화합을 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잘 점해주고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 거기에 또 책임도 주고 또 뭐 만약 성과가 있으면 칭찬도 해줘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자기의 어떤 뭐 본인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대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료가 아닌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뭔가 좀 선명성을 드러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카드를 꺼낸 게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카드를 또 그렇죠, 꺼냈고 예. 또 국회 양원제에 대한 또 카드를 꺼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안 하니만 못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17개 광역 시도 자치단체장이 이러한 개헌이라든가 국회의 형식을 바꾸는 걸 과연 제안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최민호 시장께서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행정적 부분과 정치적 영역에 대한 균형감을 잘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같습니다. 제가 봐도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제안들을 뭐 이장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우리 그러니까 대전에 국회의원 의석수를 좀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제안 정도는 충분히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개헌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는 세종시장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뭐 개헌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엉뚱하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물타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의 스타일이 좀 꼬이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세종시가 지금 처음에 이제 토론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이 이제 할 말씀이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또 세종시 얘기를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충남 도정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홍정표 기자는 민선 8기 출범 초기에 충청남도를 담당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 잘 아실 텐데 충청남도 하면 사실 그 김태흠 지사의 이미지가 또 좀 강한 이미지예요. 거기다가 이제 구호도 또 힘센 네. 충남 그렇게 해서 좀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도 있어요. 또 좀 네.
충남 도정 1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단체장들의 지난 이력 자체가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원내대표를 꿈꾸던 이제 중진 의원이었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도백이 되겠다고 하셔서 출마를 하셔서 입성하신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사실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행정하고 사실 정치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그분 스타일 자체가 너무 급진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또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뭐 소통하는 부분이라든지 세밀하게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우려를 뛰어넘는 부분이 있고 전 좀 아쉬웠던 부분은 좀 충남도가 그 이전 민선 7기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서상공학 문제라든지 네. 또 이번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뭐 육사 이전 문제 같은 데서는 잘안 풀리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앙 정치력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 예타를 탈락하는 이런 어떤 고배를 마시는 형태를 봤을 때는 어떤 나름 뭐 아까도 뭐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하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렇죠. 그 김태흠 지사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적인 어떤 정치력은 발휘는 많이 하지만 이제는 조금 내부적으로 행정력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최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홍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그 뭐 대통령과 독대하는 사이다. 그러면서 정치력을 많이 하셨었는데 사실 서상공항이라든가 지금 육사 이전 같은 게 잘 안 풀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저도 그게 좀 의아합니다. 지금 이제 원내대표 하겠다는 사람을 지금 이제 지사하라고 지금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네네. 당에서.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또 당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거기에 지금 성과가 난 것은 사실은 뭐 역대급 지금 이제 국비를 확보한 거, 그래서 9조 원 시대를 만든 처음 거 열었죠. 처음 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엄격한 엄청난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4조 1,000억 네. 정도의 업무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52조 정도를 지금 추가로다가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큰 성과 중에 성과일 텐데 그러나 이제 우리 주민들의 관심은 뭐냐면은 그래도 대통령도 충청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이 직접 권유를 해서 도지사가 나왔으니까 서상공항 이거 해결하나 못해? 논선 그 육사 육사, 이전 예. 문제 이거 하나 해결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런 게 답답한 거잖아요, 지금요. 이런 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이제 내년 총선까지 1년이 남았기 때문에 뭐 며칠 전에도 우리가 차관급 인사 이제 발표가 됐는데 충청인들이 보니까 4분 정도가 지금 네, 이제 네. 합류가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부터는 또 이 용산에서도 이 충청권을 저는 챙길 거라고 좀 보는 거고요. 지금 1년 동안 부족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1년 동안 그것을 챙기지 못한다면 저는 분명히 내년 총선에서는 정말 여당 입장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아마 용산에서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태흠 지사께서도 지금 이런 뭐 가시적인 이런 몇 개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뭐 자화자찬하고 뭔가 좀 기분 업돼 있고 하기보다는 네. 지금부터 1년 동안 그리고 지금부터 2, 3개월 동안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좀 조언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뭐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지만 앞으로 1년이 더 중요하다. 뭐 그 말씀 해주셨고요. 이성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김태흠 지사께서는 정치 이력이 크시고 또 그쪽에 어떤 좀 체질화되어 있는 그 캐릭터가 있으세요. 아까 네. 급진적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백을 맡으셔서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다 보니까 좀 모든 정책에 대해 좀 세게 나가셨어요. 또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게 6.4 이전부터 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약간 리더십에 상처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힘센 충남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처럼 밀고 가셨단 말이에요. 정치인들하고 통화도 하고 또 대통령실과 교감도 하고. 근데 이게 1년 동안에 한두 개라도 크게 딱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지 못한 거. 아산의 경찰병원 분원 정도 그것도 이제 공모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가 지금 두드러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2년 차로 접어드는 김태흠 지사가 좀 다른 스탠스를 좀 취할 필요도 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정치 영역과 행정 영역은 다르구나. 그리고 17개 광역 시도라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충남도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얻기 위한 어떠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이제 가깝게 온 게 이제 혁신 도시에 대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충남도가 끌어오고 성과를 낼 것이냐 드래프트제를 지금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네. 늦게 선정됐으니 우리에게 우선권을 달라. 자 이러한 어떤 제안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 중앙 정부에 어필이 돼서 올 12월에 있는 국토부 발표에서 과연 충남이 혁신 도시의 어느 정도의 성과로 이어질지 이게 이제 저는 가늠자라고 보여지고 내년에 이제 총선을 또 치러야 됩니다. 총선 과정에서 정치인 출신 원내대표의 물망까지 올랐던 김태흠 지사의 정치적 역할 또한 하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네네. 말씀 좀 드릴까요? 이제 일을 이제 하다 보면 사실 맥을 잘 짚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내대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일 터지면 장관한테 전화할 거야. 일 터지면 대통령께 전화할 거야.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자들 선에서 요즘 결정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이게 저 펀치를 날리는 것보다는 좀 섬세하게 접근하는 것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좋은 전략이다. 그런 말씀 좀 그래도 뭐 드리겠습니다. 인사 같은 거 하시는 거 보면은 네. 성과 중심의 발탁 인사를 한다든지 사실 충남도 같은 경우 워낙 조직 규모도 크고 오래된 조직이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부적인 혁신을 기하고 말 그대로 일하는 조직을 만든다는 어떤 기조 면에서는 굉장히 조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세 분하고 같이 이제 대전, 세종, 충남 민선 일기 되돌아봤는데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할 말씀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글로컬 대학 지정 문제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사실 지역에서 사실 실망감이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선 글로컬 대학이 뭔지 그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뭐 홍정표 기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글로컬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하고 이제 로컬하고 합쳐놓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대, 지역대지만 어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학으로 키워 나가겠다 이런 정부의 구상이고 사실 이미 이 대학이 학령 인구가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네. 대학 수는 넘쳐나니까 이 대학의 어떤 구조조정 관련된 문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지가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떤 시대적 과제가 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대성 부른 대학에는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을 해서 네. 그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그렇지 않은 대학은 사실 좀 자연 도태시키는 그런 형태를 가진 어떤 정부의 전략적인 교육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수도권 대학만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건데 아까 이제 맞습니다. 파격적인 예산 지원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금액이죠. 5년간 얼마씩 지원하는 건가요? 네, 5년간 한 학교에 1,000억입니다. 1년에 200억 원씩이고요. 사실은 웬만한 큰 어떤 정부 재정 사업을 받는 게 아니라면 지방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액수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네.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도 1,000억이라고 하는 돈이 한 대학에 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는 것은 적지 않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게 뭐 어찌된 일입니까? 대전, 세종, 충남에서 지금 충남에 있는 수천양대 단 한 곳만 이제 예비 지정에서 통과가 됐고 사실 대전이 대학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도 안 됐어요. 그 대전, 세종, 충남에서 27곳이 모두 그 혁신 신청서를 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글로컬 대학에 내가 도전해서 지정을 받아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한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전부터 어떤 통합의 선도 모델로서 주목을 받았던 한밭대와 충남대마저도 예비 지정조차도 되지 못하면서 네. 사실 처음에는 뭐 흔히 나오는 충청권 패싱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 지표들이라든지 결과들을 돌아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준비 역량의 부족 또 기존의 어떤 지자체와의 연계 부족 이런 것들이 여러 발목을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희성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홍 기자가 지금 잠시 언급했지만 사실 강원하고 경북은 이제 각 지역별로 3곳씩 됐어요. 그래서 네. 뭐 지역 안배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또 충청권 홀대론 얘기도 나오지만 뭐 또 준비가 좀 부족했다 이런 좀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강원, 경상, 그 부산까지 4개, 12개 정도가 됐고 어찌 됐든 뭐 홀대론이라고 보긴 그렇고요. 이게 이제 대학 구조조정의 가장 중요한 그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네. 이 30개 대학을 선정하겠다는 건데 매년 10개 대학씩 이번에 예비 지정해서 15개가 됐고 거기서 이제 5개 대학이 탈락해서 올해 10개 대학으로 이제 압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게 혁신성이라는 건데 혁신성이라는 점수 지표가 또 가장 높았는데 그럼 혁신성을 뭘로 볼 것이냐? 결국은 이제 통합이라는 게 가장 혁신성의 하나의 방안이긴 하지만 그걸 좀 주로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폐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글로컬 대학에 미선정된 대학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산점을 또 주겠다는 거예요. 네. 5년간 1,0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0억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가산점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앞서도 27개 대학이 신청한 이유도. 그래서 3년 글로컬 30 끝난 이후에 나머지 대학들은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다. 올 그 작년도 입시 상황을 보니까 사립대 203개 중에 추가 모집을 한 대학이 무려 180개 대학이고요. 네. 50개 대학은 추가 모집에서 또 미충원됐습니다. 이 50개 대학 중에 49개가 지방에 소재한 대학이거든요. 절박한 겁니다. 절박한데 5페이지짜리 계획서를 가지고 선정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 조금 더 절박함을 이해하고 정부 차원에서 글로컬 대학 30 정책에 대한 좀 면밀한 그러한 어떤 이해와 동의 또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최우택 교수님은 지금 배재대에 이제 몸담고 계신데 배재대도 이번에 글로컬 대학 지정 신청을 했었잖아요. 예, 저희는 이제 모건대하고 통합을 전제로 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네.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뭐 사립대학 전국 최초로다가 이제 통합을 시도하는 맞아요. 이제 예. 그런 대학으로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뭐 아쉽기는 아쉬워요. 그러나 이제 아까 뭐 이희성 교수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이 예비 지정 평가 기준을 제가 보니까요. 혁신성이 60점이고 그다음에 성과 관리가 20점, 그다음에 지역적 특성이 2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준비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출제자의 의도를 조금은 우리가 조금 간과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급하게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하게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추진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뭐 정부 평가하러 다니고 이렇게 전국 다녀보지만 사실 그 평가위원들이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됐든 결론은 버킹검이에요. 만나보면 다 알아요. 이 대학이 좋은 대학이 이제 잘한 건지 이 대학이 잘한 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탈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충남대하고 한밭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충남대 한밭도 통합을 하면 그거보다 더 큰 시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네. 누가 떨어진다고 그걸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모안을 만들어 놓고 충남대 먼저 하니까 슬그머니 한밭대 같은 거 뒤늦게 또 네.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얘네가 통합을 하려고 그래 진짜? 근데 또 이제 그 인터뷰 과정 속에서 물어보니까 통합 시기도 각자 다르고 어떻게 할 건가도 서로 헷갈리고 그러니까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진정성을 진정성에서 전달을 못했겠네요. 그게 이제 약했기 때문에 아마 한밭대, 충남대는 안 된 것 같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가 사전에 득하지를 못했던 측면이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제 급하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총장님 선에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고 또 재단에는 또 이제 각자 재단도 다르잖아요. 사실은 이게 재단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네. 이제 각자 이제 보고만 한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제출이 되다 보니까 평가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만약에 해주게 돼도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되겠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데가 조금 제가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도 이제 돌아가면 이제 혼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올해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 그래서 아마 올해 저희가 통합을 하고 일단 교양부터 합친다고 그랬으니까 네. 이런 모습을 2학기 때부터 차근차근 시행을 한다면 아마 평가위원들도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뭐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실제로 그 예비 지정된 15개 혁신 기획서고 19개 대학인데요. 그 3분의 2 가량은 국공립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의 사립대에서도 1차 년도에 당연히 지정이 되면 너무 다행이겠지만 큰 욕심은 부리지 않는다. 이런 좀 내부적인 분위기도 있고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이제 성과 관리라든지 정말 이게 진정성 있게 학과 통합이라든지
학교 통합이 되려면 뭔가 진행된 상황을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내년 또 지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밖에 없고 대학들도 좀 내년에 좀 기회를 다시 한번 보겠다 이런 의지를 좀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대학에는 정말 사활을 건 그런 사업인데 그런 정무적 판단 또는 안배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단체장은 정치권에 뭐 10번 이상 전화를 해서 그렇게 또 압력을 행사해서 선정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연대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이 부분이 정말 우리 한국 대학의 경쟁력 강화, 특히 혁신을 위한 그런 중요한 국가 정책인데 좀 좌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같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이번에 특징을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되더라고요. 평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영남이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하고는 그래도 강력한 지지층이고 대구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도 한 곳도 지정이 안 됐어요. 네. 그럼 강원도가 3곳이 지정됐는데 우리 여러분들 그 라이즈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전도 안 됐고 강원도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강원도가 3개나 지금 이게 좀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역적 안배보다는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학교가 그 혁신성을 내세워서 했나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이 교수님 말씀 충분히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 우리가 떨어졌으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올해가 이제 1차고 또 2, 3차가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만 우리가 너무 이제 그렇게 위안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혁신의 방향은 무엇인지 순천향대가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혁신한다고 하는 것은 가죽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 지금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버렸잖아요. 순천향대는요. 예, 단과대학 이런 거 다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소단위로 지금 다 칼리지 개념으로 해서 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위원들도 그 대학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뭐 연세대 원주 캠퍼스라든지 네. 포항공대라든지 이런 데도 좀 포함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곳을 좀 지방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선정된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의대가 있는 네.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부의 어떤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도 장기적으로는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 기자, 그 충남대는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충남대는 1차 연도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은 아무튼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좀 분위기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충격이 정말 너무 크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4개의 주요 처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연구, 교무, 교학, 학생 처장님 계신데 모두 일괄 보직 사퇴를 지금 하신 상태입니다. 아직 사표가 수리는 되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인이 뭔지 좀 진단을 해서 내년에 좀 재도전을 해야 되는 또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지금 주축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또 일괄 사퇴를 해버리시면 이걸 추진하고 계시는 뭐 총장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우실 것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혼재되고 있는데 일단 충격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취재하는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과가 분명히 내부에서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이라든지 책임 추궁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진 다음에 좀 진척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에는 또 이진숙 총장이 뭐 그때 발표 나고 나서 뭐 머리띠 두르고 두루누웠다는 말씀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충격이 컸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올해 아마 지정이 되었으면은 사실 통합 카드 하나 가지고서 갈 수가 있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이제 또 다른 혁신성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똑같이 느끼실 텐데 대전에 사실 대학교가 그렇게 많은데도 한 곳도 이제 못 들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충격이 클 것 같은데 내년에 한번 좀 더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3번째 주제인데요. 이제 그 교육 문제네요, 이번에도. 그 수능 문제가 너무 어렵다. 소위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제 그 대통령실과 그 국민의힘 이제 당정이 그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제 이제 킬러 문항 배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사교육 경감 대책이 될까 이런 좀 의견이 있어요. 좀 이희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한마디 딱 하시니까 국장도 경질되고 원장도 사퇴하고
정말 후폭풍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내가 검찰에만 26년 있어서 다른 영역에서 부족한 거에 대해 우려가 있는데 적재적소에 인사를 등용을 해서 그 부분은 책임 있게 맡기겠다. 책임장관제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었죠. 이 정책 사사건건 지금 대통령께서 갑자기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 전문가가 되셨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수능 불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혼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킬러 문항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킬러 문항을 가지고 변별력을 가져야 되냐? 결국 우리 공교육, 우리 특히나 대학이 서열화돼 있지 않습니까? 자사고나 특목고를 남겨놓고 사교육을 찾겠다? 어불성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고 특히나 대학 입시는 법적으로 3년 전에 종합 발표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교육부라든가 교육 전문가들이 방향성을 잘 말씀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성 교수님께서는 이제 당정의 발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교육에 대해서 좀 과도하다 부담이 이런 비판적인 시각은 분명히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 발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최우택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지금껏 이런 얘기하면 조금 뭐 비판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이제 과외를 받아본 적이 없었고 네. 또 뭐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뭐 심하게 시켜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이 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이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킬러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인석을 하는 거고 이걸 풀지 못하면 결국 이제 지방으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지방에 남게 되면 이제 많은 좌절감을 갖게 되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인서울 한 친구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킬러 문항 이걸 뭐 몇 개 해가지고서 변별력을 가지고 수능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좀 보는 거고요. 교육이 정상화돼야죠.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미리 선행학습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선생님은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공교육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저는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주어진 교과서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뭐 서울대 갈 수 있고 나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킬러 문제를 풀어야지만 인서울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잡는 것이 저는 바람직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좀 시기적으로 문제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수능이 뭐 한 5개월도 안 남았는데 한마디 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좀 변해가는 이 시스템이 과연 옳을 것이냐? 그거는 저도 이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방향성은 옳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홍정표 기자는 지금은 교육을 취입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킬러 문항 배제가 사교육 경감 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너무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사실은 얽혀 있는 문제라서 쉽게 해결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정부와의 어떤 교육 정책하고 크게 구별되는 게 무엇이냐면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는 약간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는 계속 공교육 강화를 사실은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재까지도 별로 성과라고 하는 이렇다한 어떤 현장의 변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교육부에서 발표한 어떤 대책도 보면은 사교육 경감 대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정부가 하는 스타일도 그렇지만은 중간에 허를 찌르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도 지금 과도하게 형성된 사교육 시장을 좀 겨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은 그 와중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공교육 정상화 문제가 있는데 학생들이 미리 선행을 하고 와서 학교에서 집중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이미 공교육 자체가 사실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네. 학부모님들은 동의하시고 교육당국에서도 동의하시는 게 뭐냐면 학교 교육만으로 지금 현재 수능 문제를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저는 뭐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이렇게 영어 표현을 왜 쓰는가 싶기도 한데 네. 사실 변별력을 나누고자 한다면 그러면 이제 득점수 별로 해서 문제를 나눈다든지 이렇게 접근하는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만점을 맞는 시험을 낼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문제의 어떤 스타일에 있어서도 고등학생들이 접할 수 없는 과학적 이론이라든지 철학 문제가 그렇겠네요. 지문의 내용에 담기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정한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킬러 문화 하니까 고3들에 자꾸 거기에 되는데 우리 사교육의 70%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몰려 네. 있어요. 그럼 초등학생 때부터 왜 사교육 시장에 이렇게 뛰어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서열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문제는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만든 그 MB 정권 때 이주호 현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저는 더 들여다봐야 된다. 지금 킬러 문항이니 수능이니 하니까 지금 당장 고3에만 지금 치우쳐 있는데 물론 5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이제 작용해서 이제 입시라는 게 사실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사교육 경감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제 수능이 임박한 시점에서 과연 이렇게 좀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주제 나누면서 좀 시간이 약간 늘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건 말고도 올해 뭐 이번 달에 주목해야 될 뉴스가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저 한화 이글스 6연승 네. 듣고 싶습니다. 스포츠 좋아하시죠? 예, 그 한화가 이제 그제였죠. 28일 날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이겼고 어제는 이제 역전했습니다. 우천 어제는 이제 됐고요. 우천 때문에 했는데 예. 이게 1,371일 만에 이뤄낸 거라고 그러대요. 근데 오늘 밤 지금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하고 예, 이제. 삼성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만약에 이기게 되면 2005년 이후에 예, 처음으로 이제 7연승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이 아마 이 충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응원하려고 합니다. 자, 주말 3연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성 교수님은 뭐 어떤 뉴스가 또 있을까요? 이제 다음 주 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네. 이제 지방 소멸과 정말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돌파를 해 나갈지 그리고 지금 중요한 뉴스는 여기에 과연 어떠한 충청권 인사들이 이 조직에 발탁되어서 일을 하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세종으로 이전해서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로 이제 합쳐서 통합해서 출범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도 이 조직에서 하게 됩니다. 네, 자, 홍정표 기자는 어떤 뉴스가 또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긴 하지만 대전적 일부 학교에서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급식 파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대전시 교육청의 어떤 교섭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분 파업이긴 하지만 이 적은 학교일수록 사실은 타격이 크게 와닿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당국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좀 전진적인 입장에서 좀 나서서 사태 해결에 조금 실마리가 풀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학생들만 피해를 보니까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민선 8기 1년의 성과와 교육의 이슈까지 정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길 바라겠습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 함께하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